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언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독특하고 새로웠던 영화 하면 어떤 영화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매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명작 토파보기 시간에는 4학년 보경이, 걸스온탑 등 단편 영화로 알려져 있던 이옥석 감독의 첫 장편 영화 매기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목과 포스터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예측할 수 없는 매기는 기존 한국 영화계에서 보기 어려웠던 실험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독립영화계에 새로운 포문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영화 씬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던 이주영, 구교환 배우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매기가 관객들에게 선사한 신선한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메이님, 코이님, 풀무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리틀 이동진, 리틀 빨간 안경을 꿈꾸는 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코이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발렌타인데이에도 혼자 쿨하지 않고 영화를 보는 풀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패널분들 소개를 하였으니 이제 명작 토파보기 매기 1부 진행하겠습니다. 명작 토파보기 매기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크게 병원 안의 이야기와 병원 밖의 이야기로 나누어지는 영화의 흐름을 따라 줄거리와 대사, 각각의 장면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다뤄볼게요. 일단 다들 영화 재미있게 보셨을까요? 전 너무 흥미롭게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제가 영화를 다소 졸린 상태에서 보기 시작했었는데 영화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잠이 확 달아났던 기억이 음. 납니다. 유쾌하지만 어딘가 마냥 소재가 가볍지만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해석이 다양한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신선했거든요. 음. 뭔가 뒤에서도 다 말하겠지만 뭐 소재, 연출, 뭐 미장센부터 전부 다 저한테는 조금 신기했던 영화여가지고 도입 부분에 특히 약간 뭐 엑스레이실이나 뭐 그런 요소들이 되게 신비한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신선하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일단 독립영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어서 호기심이 좀 많이 든 상태로 봤고, 일단 연출적인 거에서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오는 맞아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진짜 흥미를 붙잡는 영화다라고 생각하면서 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그 영상미가 마음에 들었어요. 노란빛이 약간 감도는 그 분위기가 되게 따뜻하다고 느꼈고 또 카메라 워킹이 되게 줌인이랑 줌아웃을 쓰거나 인물을 따라다니다가 멈추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독특하다고 느껴서 마음에 들었던 영화였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도 다들 영화에 대한 생각과 궁금증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화 줄거리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병원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1장으로, 병원 밖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2장으로 나눠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코이님, 영화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누군가 엑스레이실에서 사랑을 나누던 연인을 몰래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마리아 사랑병원 앞마당에 걸어놓습니다. 간호사 윤영은 사진의 주인이 본인이라 생각해 사직서를 내려 하지만 마음이 바뀝니다. 다음 날 병원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부원장은 다들 엑스레이 사진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생각에 부끄러워서 결근을 했다는 의심을 하고 윤영과 부원장은 믿은 교육을 실시해 그 의심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매기가 함께하며 1부가 마무리됩니다. 네, 영화 매기는 초반부터 독특한 연출과 흐름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영화 초반부 속 패널분들의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저부터 말하면 저는 세탁소 장면에서 그 도입 부분에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인데 거기서 세탁소 주인이 윤영한테 큰 사이즈의 위를 주려다가 작은 사이즈의 야쿠르트로 바꿔서 주는 게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청년들의 고달픈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이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따뜻한 인정을 조금이라도 베풀지 않는 그 모습이 되게 청년들이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드는 연출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마저도 모범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 영화 주제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되게 속상하네요. 그러게요. 그렇게도 그냥 생각할 수 있구나. 가볍게 봤는데 음. 저도 그냥 저도. 쪼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딱 그 정도. 저는 그 엑스레이실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강렬한 거예요. 맞아요, 음. 맞아요. 정말 아니 이런 공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싶었던 장면에서 BGM도 너무 잘 써서 맞아요. 처음 시작 부분이 제 시선을 확 끌다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약간 나사 로고 따라하고 음. 우주선 출발하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게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진짜. 약간 그 방사선과 간호사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분의 직업 정신이 너무 투철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엑스레이 하나 찍는데 거의 우주 비행사 마냥 그렇게 하시는 게 진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사직서 쓰는 장면이 엄청 좀 맞아요. 네, 새롭게 느껴졌는데 보통 우리가 사직서 낸다고 하면 엄청 막 무겁잖아요. 맞아요. 네. 엄청 중대한 결심을 한 거고 그래서 하얀색 봉투에 완전 정자로 써져 있는 그런 걸 내는데 그냥 주황 봉투에 어디서 그냥 굴러다니는 거 가져온 것 같은 거에 심지어 3개를 쓰잖아요. 저는 사직서가 그렇게 어려운 한자인지도 몰랐어요. 영화 보면서. 저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완전 굿바이라고 적힌 게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니 내가 내 의지로 떠나는 거니까 그거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냥 사직서 골라서. 다음번 코이님의 사직서는 네.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 제가 굿바이로 어. 써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영화에서는 매기가 천우희 배우의 목소리를 빌려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레이션을 진행하잖아요. 패널분들은 매기가 등장하는 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필 많은 대상 중 매기를 활용한 것 같은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되게 동물이 전지적인 시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나레이션을 한다는 그 설정 자체를 처음 봤어가지고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알던 매기 이미지랑 달랐던 것도 많이 놀랐는데 원래 제가 매기를 생각하면 그 솔로 지옥이나 환승연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약간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연출을 해놨길래 되게 반전이 있는 것 같아서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천우희 배우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뭔가 차분한데 따뜻하고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여서 사실 처음에는 그 목소리에 매료돼가지고 매기의 존재도 있고 그냥 그 나레이션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매기가 나오고 천우희 배우님이 매기였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가지고 저는 그 매기의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존재를 잊었었어서. 그리고 저는 천우희 배우님 하니까 생각난 게 전 사실 듣자마자 천우희 배우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저도. 그 이유가 제가 멜로가 체질을 되게 잘 저도, 봤었거든요. 저도.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나레이션에 천우희 배우님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약간 좀 익살스러운 목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의 경쾌한 분위기랑 되게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코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이 매기가 등장을 한 게 약간 윤영을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인간이 되면 또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인간과 그렇게 가깝지 않으면서도 이질적인 물고기를 선정을 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금붕어나 구피 이런 애들이 나오면 약간 걔네는 좀 반려 물고기? 친근하니까요. 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기는 우리가 키운다는 생각은 거의 해보지도 않고 맞아요. 완전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질성을 주면서 이런 연출을 사용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매기가 그 막 지각 변동이나 그런 재난 등을 조금 알아차리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러 동물 중에 싱크홀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매기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출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선했고 새로웠어요. 그러니까요. 매기가 저는 그런 물고기인지도 몰랐어요. 저도. 튀어오르면서 설명할 때 알았던. 맞아. 네, 그럼 영화 초반부에서는 윤영이 자기 자신을 이경진 원장이 병원의 직원들을 의심하는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이들은 별다른 근거는 없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심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인간이 의심이라는 감정에 친숙한 이유는 다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데 난 사람한테 솔직히 우리가 많이 데이잖아요. 누군가를 믿음으로써
뭔가 발생하게 되는 상처나 고통 이런 거에 좀 민감해지기 위해서 미리 먼저 상처를 받았다 생각을 하고 계속 의심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의심의 데이터는 계속 증거처럼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믿음이라는 거는 약간 뭔가 일방적인 내 감정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코이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의심은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존 본능이니까 되게 친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윤영이 입장에서 보면 엑스레이 사진이 만약에 정말 자기의 사진이라고 하면 사회적 명예가 실추가 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생활도 힘들어질 거고 낙인이 찍히게 되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경진 그 부원장한테도 적용이 되는 게 엑스레이의 주인공인 직원을 병원에서 이게 속아내지를 못하면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이게 곧 인간의 생존으로 직결이 된다 생각해서 저는 의심이라는 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조금 슬픈데요. 그러니까 너무 아, 현실적인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런가요? 똑같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생존 본능이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현실적인 거 따져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의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내 생존 본능이다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약간 씁쓸해지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닥치기 싫고 뭔가 뭐 상대나 혹은 상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최대한 믿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피곤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믿고 다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랑 완전 반대. 그래요? 저도 완전 그런가요? 멋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슬프고 그렇긴 하네요. 이 질문에 이어서 또 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영화 초반부부터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구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라는 대사가 2번이나 등장하며 주요 메시지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패널분들은 이 이야기가 의심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메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구덩이라는 게 의심이라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헛된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대거나 아니면 혼자서 걱정이나 고민이 되게 많아질 때 흔히 삽질하지 마, 아니면 혼자 땅 파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이 영화에서 구덩이로 비유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땅을 파거나 삽질하는 그런 의심의 행위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존 본능적으로 좀 하게 되는 행동이니까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행동 자체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고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의심이라는 감정이 좀 믿음과는 다르게 한 번 시작하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고 또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그 사람한테 불신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의심을 키워서 그런 감정을 갖기보다는 떨쳐야 된다는 얘기를 구덩이에 비유해서 얘기하지 않았나. 네. 저도 구덩이를 의심으로 바라봤는데 그러니까 의심을 계속 파고들기보다는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의심을 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의심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함께 밝혀내면서 그 의심의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도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라는 대사에 조금 더 초점을 가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그냥 고민 있거나 의심 있으면 그 순간에 의심하고 고민하고 그냥 냅다 잊어버리거든요. 약간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구덩이에 소리치고 진짜 건강하신데요. 말아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덩이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라는 말을 한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했어요. 네, 이렇게 영화의 1장부터 예측할 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요. 특히 매기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풀무님, 2장의 줄거리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2장은 매기가 튀어오르며 대한민국 곳곳에 싱크홀이 생기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성원은 싱크홀 덕분에 일자리를 얻게 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백금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성원은 동료가 자신의 반지를 훔쳐갔다는 의심을 하게 되지만 결국 의심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윤영은 성원의 전 여자친구와 만나 과거 성원의 폭력성에 대해 듣게 되고 성원에 대한 의심을 키워가며 헤어짐을 고민합니다.
영화 2장에서는 대한민국 곳곳에 싱크홀들이 생겨나는데요. 많은 지각 변동 중에서 하필 싱크홀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는 싱크홀은 땅속에 모래나 지하수 같은 게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빈자리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약간 땅이 약해져서 이렇게 확 무너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 사람들 간의 관계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무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감정을 애써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마치 싱크홀 그 집안 밑에 있는 모래나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딘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한꺼번에 확 터지면서 마치 싱크홀이 무너지듯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분열이 난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제작되었을 당시에 싱크홀이 되게 이슈가 됐던 그걸 기억을 그러셨구나. 하거든요. 이육석 감독님이 이거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 선배분한테 이거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그 싱크홀 사진 하나를 전송을 했대요. 와. 그걸 보고 그러니까 딱 떠올리신 우와. 거예요. 뭔가 싱크홀도 굉장히 예고도 없이 찾아오잖아요. 언제 네. 갑자기 맞아요. 생길지 모르고 이 영화 속에선 윤영이 갑자기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엑스레이 사진 하나 때문에 아니면 누구 하나의 말 때문에 언제든 그 평화로운 일상이 갑자기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외부적인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지각 변동을 겪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부적인 마음에서도 지각 변동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사실 싱크홀이라는 게 진짜 정말 갑작스럽게 예고도 거의 없이 찾아오는 그쵸. 지각 변동이잖아요. 그래서 의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변화도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마음의 구멍이 뚫린다는 거랑 구덩이의 소재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싱크홀도 그거에 당연히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싱크홀이 안에 어떤 게 있는지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보다 갑자기 생겨난 구멍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의심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도 쓰레기 던지는 장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의심이 한 번 시작되면 끝까지 음. 간다. 저는 이런 의미로도 느껴져서 와 이런 거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하게 짜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영화 중반부에서 반지를 잃어버린 성원은 같이 일하는 동료 강섭의 발가락에서 자신의 반지와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그를 의심해 반지를 돌려받잖아요. 그러나 그 반지는 사실 성원의 것이 아니었는데 패널분들은 영화를 보시면서 강섭이 반지를 훔쳐간 범인이라고 의심하셨는지 그 여부가 조금 궁금해요. 우선 저는 무조건 강섭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저도요 진짜. 그래서 강섭이 화낼 때 오히려 짜증이 좀 나기도 했었어요. 일단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발가락 반지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패션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뭐 쪼리를 신거나 샌들을 신거나 할 때 좀 화려해 보이기 위한 그런 패션용의 발가락 반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강섭은 어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싱크홀이라는 굉장히 좀 모래도 맞아요. 많고 힘든 작업을 하러 가는데 양말 속에 패션용 발가락 반지를 신고 간다? 되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용도가 이상하다 생각했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만약에 패션용이 아니라 아버지 유품이거나 그런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발가락 그쵸. 반지가.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성원이 의심했다는 이유만으로 12만 원이라는 가격에 팔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강섭이라면. 그렇게 소중한 물건을 그렇게 쉽게 넘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결국에는 성원의 반지를 훔쳤는데 성원이 그걸 알아차리니까 되려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딱 그 발을 보여줄 때 되게 클로즈업한 화면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무조건 여기 있었구나. 딱 이걸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봤어요 저는. 연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연출 때문에 연출이 너무 얘가 범인이야라고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봤던. 저는 완전 오히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 더? 너무 몰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클로즈업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옛날에 과거에 약간 도벽이 있었다. 그런 거 맞아요, 있었다 맞아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거 떠먹여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뭔가 의심을 했는데 결국 사실이 아닌
그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니겠거니 그냥 인간이 얼마나 의심하는지 보여주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네, 아니었어요. 저도 의심은 안 했거든요. 저는 조금 다른 이유인데 제가 느끼기에 물론 성원도 그렇고 이 맥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그렇지만 특히나 저는 강섭한테 조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엉뚱하다?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발가락 반지를 할 수도 있겠다 하고 저는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코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에서 계속 의심했다가 아닌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금도 발가락 반지를 할 수 있는데 발가락 반지라는 소재가 특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하게 만드는구나. 그럼 아니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발가락 반지 보고 냄새 나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더 괘씸했어요. 냄새 때문에. 근데 이게 해석 중에 그 백금을 녹여가지고 발가락 맞아요. 사이즈에 맞췄다는 해석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의심을 하면 끝도 없구나라는 걸 음. 느낀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다음으로 윤영은 성원의 전 여자친구인 지연을 만나 그가 과거 지연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 윤영이 성원을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패널분들이 윤영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연한테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증거 있냐? 네. 이렇게. 성원이 어떻게 때렸는지 뭐 녹화한 거 있냐? 아니면 좀 뭐 무서운데요? 싫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지연 씨 말을 못 믿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성원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럼 없다고 하면요? 준비된 게 없다. 없다고 하면은 이제 성원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증거가 있다고 하고 제시를 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성원한테 가서 직접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를 믿을 건지 아마 선택하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지연 씨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성원이가 꼭 그런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저도 무조건 물어봐야 한다. 저도 성원한테 바로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물어봤는데 솔직한 답변을 할지 안 할지는 약간 미지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보통 전 안 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어쨌든 그 이후는 자기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 믿고 싶으면 이 사람의 말을 믿는 거고 아니면 안 믿게 되겠죠? 믿음의 연장선이네. 네. 믿었다 다칠 네. 수도 있고. 그렇죠. 결국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한 건 좀 못 참는 성격이라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민도 없이 냅다 성원한테 달려가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제 윤영은 이제 물어보다가 물론 싱크홀에 떨어져서 더 못 물어본 것도 있지만 안 물어봤잖아요. 그냥 끝을 내잖아요. 저는 거기서 안 그치고 더 물어볼 것 같아요. 거기다 이유가, 대고 이유가 뭐였는지 왜 목소리가 그랬어야만 했는지. 구덩이에다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답답함을 다 해소하고 나면 이제 뭐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데요. 재밌네. 영화 매기는 성원이 싱크홀에 빠지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다들 이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왜 성원이 싱크홀에 빠진 것 같은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성원이 진짜 아니길 바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지연 씨도 나오고 분위기가 약간씩 성원이 이제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걸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을 해가지고 구경 배우님의 캐릭터가 거기서 너무 재밌게 유쾌하게 나오잖아요. 그 공사장에서 막 이렇게 누워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봤는데 나쁜 사람이라는 게 결정이 나고 1초 만에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허무해서 혼자 멍하면서 가해자인 걸로 끝나는 건가 하면서 봤던. 약간 찝찝하셨겠어요. 네, 좀 그래서 바로 이제 인터넷 켜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결말인지 바로 찾아보고. 저는 그 이 영화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구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이 말 자체가 마지막 장면에 성원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성원이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성원이 해야 할 일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약간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를 성원이 물론 잘못한 게 맞고 우리는 변명을 듣지 않을 생각이지만 그래도 성원이라는 그 가해자 자신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돼. 이렇게 계속 경고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조금 반대로 바라본 게 성원이 구덩이 빠졌을 때 진짜 속 시원했거든요. 근데 성원이는 어차피 이제 구덩이 빠졌으니까
너는 그런 운명이다. 그냥 구덩이에서 계속 살아라. 음. 이렇게 저는 오히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너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너는 어차피 계속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구덩이 한번 완전히 빠졌으니까 다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의심의 구덩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관계에 대한 끝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윤영이 계속 의심을 하면서 그 구덩이를 암묵적으로 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원을 영원히 구덩이에 가둠으로써 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를 맞아요.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로 바라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윤영한테 구덩이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윤영이 성원에게서 탈출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성원에 대한 의심에서 탈출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윤영이 구덩이에서 빨리 탈출하길 바라는 앞뒤 맥락이 더 저한테는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성원이 그렇게 큰 구덩이에 빠졌는데도 살아있길래 그게 제일 놀랐어요. 맞아요. 윤영아 하고 죽었어야 부르길래. 떨어지면서 소리친 게 들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원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없는 거죠. 쭉쭉. 괜찮은데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그 느낌에 갇혀가지고. 물론 메아리가 치진 않았지만 네, 마지막으로 영화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에게 믿음과 의심 둘 중에 더 중요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심이라고 하는 건 되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굉장히 자동적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해방일지란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의 해방일지 혹시 보셨나요? 네, 저 봤어요. 거기에 연미정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 연미정이란 캐릭터가 되게 뭔가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 구씨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주고 하면서 구씨가 점점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구나, 사람을 변화시키기까지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호. 제가 반론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현실적인 사람은 아닌데 저희 선조들을 선조예요? 네, 일단 들어보세요. 네네네.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적자생존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바탕이 저는 의심이라고 의심. 생각하기 때문에 저 동물이 해치지 않을 거라 믿음으로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메이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심, 생존 본능에 입각하여 의심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다시- 풀무님의 의견에 반론을 던져보자면 아이고, 네. 저는 사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해침을 당하기 전에 스트레스로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웨이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을 믿기까지에는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한번 믿기 시작한 상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면 좀 다 믿지 않나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의심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저는 일단 한 번 믿기 시작하면 다 믿거든요. 밸런스 게임 이런 거 하잖아요. 깻잎 논쟁, 롱패딩 논쟁, 뭐 남사친과 여행. 전 다 되거든요. 네? 오. 진짜요? 네. 제가 이걸 근데 저도 그건 다 돼요. 저희 동아리에서 많이 혼나는 편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믿기 시작하면 좀 다 믿는 경향이라 그 믿음이 저한테 주는 안정감이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다시 반론하면 어허. 되는 거죠? 저는 의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감정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느꼈을 때 어떤 상처나 배신감이 뭔가 이 사람을 의심했는데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 안도감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나만 생각하면 나 상처받기 싫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하나 지키자고. 살기 위해서. 그쵸? 그 상처는 이제 좋은 기억으로 덮을 수 있잖아요. 누가 덮어주나요? 제가 덮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1부에서는 영화 매기의 1, 2장을 살펴보며 영화의 핵심 내용과 각 장면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고 숨겨진 연출들이 많아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더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가 가지는 특징을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영화의 형식과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연출, 감독과 배우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기의 음악도 영화의 매력 중 하나인데요. 익숙하진 않지만 독특한 음악들이 영화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줍니다. 영화 2장에 등장하는 성원의 방지 맥신을 위한 곡 들으며 쉬어가겠습니다. The clock is dragging by. I walk and face the flow. Lord, in my heart, I know she won't be home no more. I see her closet's empty and all our money's gone. She's gone off with another and left me here alone. Oh, Max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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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please come home to me. I don't know. 명작 푸파보기 매기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매기의 장면과 대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의 외부적인 요소들인 형식과 감독, 배우, 영화의 총체적 감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화는 매기를 뜻하는 캣피쉬가 아닌 매기의 발음을 그대로 영어 제목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실제 매기가 등장함에도 이러한 제목을 활용한 이유가 다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매기를 일단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 표현하면서 누구나 매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협한 우리가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어떤 객관적인 사고로 이끌 수 있는 의심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제목 자체가 매기가 영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집중하게 만든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관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외국 관객이 이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이 매기라는 단어를 보고 되게 의문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캣피쉬라고 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는 캣피쉬라고 해야 되는 건데 매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뜻을 모르니까 그게 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매기라는 그 발음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 한국 관객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캣피쉬라고 적으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매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지를 못하게 되니까 캣피쉬가 아니라 매기로 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매기라는 게 사실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지만 캣피쉬라고 표현을 하면 바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볼 때. 근데 매기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한번 꼬아줌으로써 감독이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은지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를 그냥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다른 영화나 그런 작품들에서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매기로 그냥 쓰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외국인의 시각에서 저희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영어 이름 중에 여자분들의 이름이죠. 매기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외국인한테 물고기 매기가 아니라 사람 매기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 약간 궁금한 게 다들 네. 이 영화 제목 보고 진짜 물고기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사실 못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요? 네.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포스터에서 그 자전거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매기 그림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저도 못 봤어요. 저는 그 자전거 그 타고 가는 모습 와 이거 미장센 너무 예쁘다 음. 이러고 영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매기가 그 매기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사실. 전 처음엔 그냥 사람 이름이 뭐 김매기, 이매기 이런 건가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 물고기 그림을 못 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예상도 못하고 사실 보긴 했어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김매기? 박매기 이런 요새 연애 프로그램에 맥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문가시네요.
네, 영화 매기에서는 이어지는 듯 하면서도 분리되어 있는 에피소드들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진행 방식 다들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전 사실 여기서 약간 이옥섭 감독이 단편 영화를 많이 제작한 분이라는 게 확 좀 티가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어디서? 너무 여러 개가 있어서 네, 약간 단편을 근데 그런 게 좀 저는 오히려 합쳐서 봤을 땐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정말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인데 뭔가 일단 소제목이 전 너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계속 제가 세어본 것만 해도 진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크게 뭔가 의심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약간 뭐 한 3개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냥 세 에피소드 해서 우리가 여기서 파생되는 메시지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 더 사실 좋지 않았을까. 너무 여러 개여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고 그게 맞아요. 조금 갑자기 뚝 끊겼다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여기가. 동의합니다. 저도 소제목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원래 영화에서는 대체로 텍스트를 안 쓰려고 하잖아요. 자막 빼고 다른 텍스트는 안 넣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되게 자주 나오길래 일단 그게 놀랐는데 약간 좀 너무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고 분리를 시키는 느낌이라서 좀 유기성이 떨어진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 영화의 구조가 되게 정반합인 것 같았어요. 되게 유기적이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 처음에는 윤영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성원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근데 마지막에는 윤영과 성원의 함께하는 이야기로 합쳐지거든요. 이게 되게 구조가 유기적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너무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결말에서도 했던 것도 약간 이게 한 템포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그렇죠. 갑작스럽게 스스로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 그 광고 장면 있잖아요. 그 부원장님하고 그 원숭이 그 갑자기 맞아요. 이게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면서 봐가지고 이거의 의미는 뭘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서 조금 더 흐름을 조금 더 놓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는 버거웠다. 네. 그 장면은 진짜 좀 뜬금없긴 네, 했어요. 진짜. 저는 좀 흥미롭게 봤거든요. 일단 의심이라는 요소를 다루기에는 어쩌면 적합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 일상 속에는 진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의심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흥미롭고 저는 안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쁜 뜻이 그러니까. 또 내가 버거워했던 아니요. 무슨 그런 느낌.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걸로. 아니요. 제가 너무 가볍게 봤을지. 아닙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화는 청년 일자리,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쾌하게 담아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중요한 주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패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가볍게 다뤄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문제들을 꼭 얘기하는 영화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또 무거운 영화로 이런 의미를 담게 되면 영화의 주제가 전부 다 그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걸 상상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마음에서 감정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던졌을 때 오히려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벼운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약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한 번의 생각을 더 더해봤을 때 약간 자기가 지금 이 문제를 당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뭐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뭐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실 너 이렇게 가벼운 것도 어쩌면 당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라고 알려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난데요? 너무 좋네요. 놀라운데요? 감사합니다. 통찰력이 대단하신데요. 저는 이 영화의 개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특히 또 EN9 그 회사 있잖아요. 회사의 특징이라고도 감독님이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거운 문제를 꼭 무겁게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영화에서 얘기하면서 경쾌한 분위기를 유지를 계속한 이유는 청년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불법 촬영, 뭐 재개발, 거주 이전, 청년 실업, 데이트 폭력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잘못된 것도 맞고 이것에 좀 청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사실 당연한 거지만 맞아요. 그러면서 영화는 계속해서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런 경쾌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청년들한테 너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가볍게 우리 한번 털어내보자.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그런 좀 잊고 그 아픔이라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앞으로는 경쾌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좀 응원해주고 아팠던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데요? 저 약간 그러니까요. 위로받은 기분. 약간 울컥하신 것 같은데요? 울컥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비슷해요. 근데 저는 약간 무거운 영화를 보는 걸 좀 힘들어하거든요. 숨이 진짜 턱턱 막혀가지고 뭔가 그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나 그런 걸 따라가는 게 너무 버거워서 잘 안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좀 가볍게 다루면 오히려 좀 무거운 문제도 좀 공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영화 제작을 맡길 때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분들도 약간 아신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너무 무거우면 약간 사람들이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거를 좀 모두가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으니까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의도가 좀 더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뜻이 담겨 있네요. 그러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연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영화 매기는 전반적으로 독특한 연출을 선보이고 있어요. 이옥섭 감독의 장점이자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패널분들 각자 인상 깊었던 연출이 있으실까요? 저는 도입부에 나오는 건데 윤영과 성원이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이 내 거 맞나? 이렇게 확인하는 장면. 거기서 카메라를 되게 미세하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화면이 되게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혹시 이 연출이 의도적인 거라면 윤영과 성원이 지금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윤영도 머리를 막 싸매면서 끙끙거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카메라 워킹으로 담아낸 건가 싶었어요. 저는 병원 연출도 사실 기억에 남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속에 이 마리아 사랑병원이라는 곳은 직원에게 사직을 갑자기 권고하고 뭐 뜀틀을 띄워가지고 출근 카드를 이렇게 찍게 하고 그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소품들도 물론 거기서 다 사용하는 거겠지만 그것들을 약간 다 장난감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현실의 병원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맞아요. 생각에 이걸 찾아봤더니 병원의 부조리를 다룬 부분이다라는 해석도 있어가지고 그 연출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점심시간 이렇게 놓는 게 뼈다귀를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독특했던. 그리고 그 병원에서 고추 말리는 거 진짜 진짜 왜 진짜. 여기서 맞아요. 이거를 왜? 그런데 그 고추를 또 밑에 깔려있는 보자기를 이렇게 확 빼요, 윤영이. 맞아요. 그 심심하다고. 게임하는 거 그래서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진짜 전반적으로 엄청 유쾌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초반에 이제 모두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찾아가는 그 의사의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어떤 카메라가 윤영과 부원장이 담장을 넘어서 보고 있을 때 보여주지 않아요. 그 밑에 맞아요. 어떤 게 있는지 카메라가. 맞아요. 근데 갑자기 밑에 이제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 문을 따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아 이건 갑자기 할머니가 온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와 이걸 고용을 했다고? 이거 뭐야? 이러면서 보다가 근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스위스 금고로 스위스 은행으로 보내줘까지 나오면서 와 웃기기로 작정했구나 맞아. 하면서 맞아요.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재개발 반대 시위가 좀 기억에 남는데 보통 우리 시위하면 빨간 거 쓰고 맞아요. 맞아요. 띠 싸우고 투쟁하고. 다투고 약간 좀 진짜 이런 그쵸. 느낌이잖아요. 근데 좀
뜬금없기는 한데 되게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런 파란 천 깔린 공사장에서 그걸 수영장처럼 만들어서 사람들 선탠하고 그리고 그 윤영이랑 성원이도 그냥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잖아요. 나도 네, 나와서 맞아요. 짓고 싶다. 이런 시각이 되게 독특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또 담아내는 게 인상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진짜 감독이 좀 똑똑하다라는 걸 맞아요. 제가 거기서 확 느꼈어요. 저도. 사실 그 성원이 강섭의 발가락에 반지가 있다는 걸 알기 전에 그 덤밀스 그 역할 맞아요. 그분 특별 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대사가 있는데 저도 처음 봤을 땐 그냥 이게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다가 다시 보니까 이게 보였거든요. 그 대사가 뭐였냐면 꽃이 아름답다고 느껴보기도 전에 그 말이 꽃의 아름다움을 꺾었다. 나는 꽃을 잃어버렸다. 이 대사였어요. 덤밀스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이 구절이 꽃이 아름답다고 한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처음에 꽃을 이렇게 보려고 할 땐 이게 진짜 아름다운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꽃이 진짜 아름다운지를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잃었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 역시도 영화를 관통하는 그 의심이라는 키워드를 넣었구나. 이런 작은 대사 하나하나에도 디테일을 살려서 영화의 주제를 녹여내는구나 싶어가지고 맞아요. 이 감독님의 디테일한 노력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섬세한 연출. 감독님이 근데 음악도 직접 고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그 음악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감독님. 음악이 엄청 너무 독특해서 좀 찾아봤더니 그냥 무료 음악 찾으셨대요. 맞아요. 정말요? 네, 맞아요.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악 찾아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진짜 감각이. 아니 어떻게 진짜. 무료 음악에서 이런 걸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무료 음악 찾으면 진짜 이상한 것만 나오거든요. 진짜 쓸 수 없는 거. 진짜 뛰어난 감독이시네요. 음. 네, 그럼 이미 여러 작품을 함께한 것으로 유명한 이옥섭 감독님과 구교한 배우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은 두 사람이 함께한 다른 작품을 본 경험이 있으신지, 없다면 이번 작품에서 두 사람의 케미를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본 경험이 있는데 음. 유튜브에서 플라이 투 더 스카이랑 러브 빌런이랑 단편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둘의 작품을 보면 대체로 비슷한 결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 매기에서도 좀 그런 게 느껴졌던 게 일단 연출은 굉장히 독특하고 음악 엄청 신선하고 근데 그 안에는 또 약간 씁쓸한 현실들을 다루고 있는 게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렇구나. 영화에서도 그런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육섭 감독님 영화에서 구교환의 캐릭터가 굉장히 그 동적이거든요. 정적이지가 않고 뭔가 맞아요. 계속 움직이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러한 뭔가 인물의 특징이 구교환한테 엄청 잘 어울리는데 그걸 약간 이육섭 감독이 잘 캐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두 분이 되게 좋은 연인이자 동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영화를 본 경험은 없거든요. 두 분이 나와서 대화하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인상 깊었던 말이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귀여워해버린다라는 맞아.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우면 으이구 이 귀여운 놈 어. 약간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유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한테는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 영상을 보고 두 분이 뭔가 인생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비슷한 결이구나. 우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정말요? 집에 가서 혼자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분의 작품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처음 봤는데도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분들의 케미를 느꼈던 장면을 꼽아보자면 그 화분이 쓰러져 있던 장면. 그게 처음에 싱크홀이 생겼을 때 성원이 샤워를 하고 있어요, 집에. 근데 그 식탁에 먹는 거. 네, 맞아요. 식탁에 화분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윤영이 들어오면서 지진인가? 이렇게 대사를 쳐요. 근데 사실 그 화분이 쓰러져 있던 게 원래 콘티에는 없던 거래요. 찾아보니까. 원래 콘티에는 없었는데 그냥 촬영을 하다가 화분이 쓰러진 거래요. 우와. 근데 이옥석 감독님이 그거 그냥 그렇게 둬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다른 배우라면 원래 콘티대로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옥섭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교환 배우님은 그냥 믿고 따랐대요. 이야. 아, 여기서도 믿음.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맞아요. 중요합니다.
감독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믿고 따랐대요. 그리고 나서 구교환 배우님은 또 거기 그 상황에 맞춰서 되게 돌발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흙을 먹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티키타카가 잘 맞는 케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두 분이 연인 관계인 것만 알고 그 작품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구교환 배우님 말고 다른 배우가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구교환 배우가 아닌 다른 어떤 배우가 이 작품을 찍을 수 맞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골똘히 고민해 봤는데도 답이 안 내려져서 맞아요. 이거는 두 분이 오랜 세월 알아가면서 맞춰서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에 두 분 케미가 좋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새로운 케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배우 혹은 배우들 사이에 케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문소리 배우랑 이주영 배우의 케미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약간 부원장과 여윤영 이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좀 채워주고 의지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부원장인 경진은 겉으로 봤을 땐 약간 까칠하고 예민한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윤영은 약간 기를 줍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당차게 행동을 해요. 맞아요. 부원장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모습도 되게 웃겼고 또 윤영이 경진을 되게 그런 식으로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경진에 숨겨져 있던 그런 귀여운 모습들도 이렇게 영화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옥석 감독님이 왜 문소리 배우님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좀 알 것 같았고 결국에 경진은 윤영이 얘기한 그 믿음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윤영은 또 남친 성원 문제에 대한 그 고민을 부원장한테 털어놓으면서 서로 약간 도움이 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는구나 싶어서 되게 그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저는 케미도 케미지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천우희 배우님의 목소리가 저는 분명 작품에 이제 모습이 출연하시진 않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이제 기억에 남는 배우가 누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천우희 배우님 들어갈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본인 목소리에 개성도 있으시고 그 작품에 너무 잘 어울렸기 때문에 저는 잃지 못합니다. 천우희 배우님의 이 작품에서. 맞아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전 천우희 배우님 목소리가 영화의 중심을 되게 잘 잡아준 목소리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서 다른 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 목소리로 뭔가 감정이나 자기의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다 그걸 전달받은 걸 보면 정말 기억에 남아야만 하는 배우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고. 진짜요. 저도 약간 이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약간 천우희 배우와 그 맥이 아빠로 등장하시는 배우님이잖아요. 권혜요 배우님. 두 분이 실제로는 안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찍으실 때. 근데 뭔가 그 맥이가 아빠를 걱정하고 아빠가 맥이를 생각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 배우님이 자기 정말 물고기를 키우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소통으로도 어떤 지각 변동 감지하는 것도 알려주고 하는 게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영화 매기는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4관왕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외 영화제에도 초청되었는데요. 매기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다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영화가 되게 외유내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주목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영화 표현 방식 자체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가벼우면서 경쾌한 느낌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되게 단단하고 강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외유내강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개성적인 분위기가 해외에서도 시선을 끈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아까 꽃 얘기를 하면서 제가 디테일이 되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도 약간 해외에서 좋게 평가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게 봉준호 감독님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봉준호 감독님 작품도 되게 디테일이 많아요. 아주 자그마한 부분도 되게 잘 챙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해외에서 디테일적인 것을 좋게 평가받았는데 이옥석 감독님도 디테일한 것 때문에 좀 해외가 좋게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근데 이옥석 감독님이 불법 촬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피해자들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혹시나 떠올릴까 봐 진짜 실제 사진이 아니라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을 한 거라고 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작은 것도 신경 쓰이는 연출력,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날카로운 사회적 비판 이런 게 표현은 좀 부드럽게 하는 방식과 잘 조화가 돼서 영화의 매력을 높였던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전 영화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다정함도 한 몫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엑스레이 사진을 대신 활용했다거나 아니면 앞에서 말 나온 부분인데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는 결국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로 끝을 내잖아요. 우리는 구덩이를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로 끝을 내는 영화의 그 다정함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를 다 해주셨다 보니까 제가 잠깐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해외에 되게 라이징하는 영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건 대체 주제가 뭐지? 라고 생각했던 작품들도 몇 개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게 비장센의 역할도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랑 어떤 연출 방식들이 되게 독특하고 제가 상업 영화를 좋아하는데 상업 영화에서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맞아요. 그런 모습들,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한몫하지 않았나 짧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패널분들은 영화를 보시면서 떠올렸던 영화 혹은 함께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네. 정말 단순하게 그냥 무너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싱크홀이 무너졌으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 와, 정말 단순하게 좋아요. 굉장히 생각해요. 단순하네요. 네. 저는 믿음과 의심에 대한 영화로 겟아웃을 추천합니다. 그 흑인 분이 주인공인 영화인데 이게 공포 영화지만 사실 좀 많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만 의심스러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몰라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약간 매기에 나온 의심이랑 키워드랑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 이 겟아웃이란 영화에서는 이 의심을 함으로써 관계가 분열이 돼요.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끝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영화 안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반전의 측면이 좀 인상적이었어서 자꾸만 의심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에 집중을 하고 이 영화를 보면 되게 맥이랑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영화에서 구교환 배우랑 이주영 배우 케미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꿈의 제인 추천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일단 매기에서는 두 분이 연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꿈의 제인에서는 또 다른 관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비교하면서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도 굉장히 미장센이 예쁜 영화예요. 봐야겠네요. 네, 좀 몽롱하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니까요. 끝나고 바로 찾아봐야겠는데. 내일 볼 거예요. 저는 사실 영화는 아니지만 저는 이 구교환 배우님을 사실 매기로 알기보다 전 DP를 먼저 봤거든요. 물론 시간 순서는 매기가 앞이지만 그렇죠. 그 DP에서 너무 강렬했어요. 호랑이 열정, 맞아요. 호열이에요. 저 진짜 그거 얼마나 따라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진짜. 구교환 배우님의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맞아요, 모든 맞아요. 작품에서 그 구교환 배우님만 낼 수 있는 무드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그걸 좀 확 느끼고 싶으시면 저는 DP를 한번 몰아서 보시면 구교환 배우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가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2부에서는 매기의 흥미로운 부분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외적인 요소들을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작은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 쓴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살짝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최종적으로 각 영화에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별점 방식 다들 아시죠? 네.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 매기를 평가해 볼까요? 풀무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무조건 드렁크. 왜냐면 한 줄 평이니까 한 줄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튀어오르는 매기처럼 우리 머릿속에도 솟구치는 생각들을 하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드렁크. 좋은데요? 점수는 몇 점이에요? 그렇지만 8점. 왜냐 저를 혼란스럽게 만드셨으니까. 네, 너무 어지러웠어요.
저는 저도 드렁크인데 저는 7점으로 드렁크 드렸거든요. 사실 뭔가 영화다라고 보기에는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던 거라 영화라기보단 그냥 작품 혹은 영상이라고 조금 더 다가왔던 것 같아서 7점을 드렸고 한 줄 평을 이야기하자면 그럼에도 결국 믿음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8점 드렁크인데요. 일단 제가 이 영화는 진짜 저 거의 초반에 본 그러니까 영화 독립영화를 이 영화로 거의 처음 봤다 싶을 정도로 진짜 초기에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약간 독립영화의 매력을 좀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표현 방식이 풍부해질 수 있구나. 인상적이었던 마음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다시 느끼게 됐고 제 한 줄 평은 어른들의 구덩이 속 탐정놀이입니다. 너무 이동진 좋은데. 같나요? 네. 네, 너무 좋은. 근데 조금 좋아요. 귀여운 이동진. 그래요? 이동진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9점을 주고 싶어요. 오. 한 줄 평은 영화의 미장센 음악 등이 전부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라는 거. 친절하네요. 담백하네요. 1점을 뺀 이유는 좀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제가 영화를 보긴 보는데 되게 분석하려고만 하고 감상하려고 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방송을 끝내기 전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곡이자 영화의 소제목과 같은 이름인 가수 The Fish Who Saved the Planet의 Collecting Pebbles 듣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옥섭 감독의 매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너무 흥미로워 이 영화의 매니아층이 탄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화의 겉모습은 새롭지만 그 안의 이야기들은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익숙하기에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이 영화를 찾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영화를 본 우리는 사실 아직도 의심과 믿음 중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의심에 빠졌을 때 의심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믿음을 검으로, 의심을 방패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며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제이, 패널의 메이, 고이 풀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